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근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예, 오늘은 40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느덧 이근희 에세이 이 책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 챕터는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경영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4년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인도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노출돼 무려 2,800명이 사망했다. 그 사고로 공장은 문을 닫았으며 사고 수습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10만 명에 이르던 조금원을 반으로 줄여야 했다. 기업 경영을 떠나 삶의 환경과 관련시켜보더라도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산업화와 동시에 진행된 지구 환경 파괴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시아는 압축된 산업화 덕분에 상대적으로 장애형 환경 파괴가 더욱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연안지역에 맞닿아 있는 서해는 세계에서 둘째로 오염이 심한 바다로 변한 지 오래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환경 문제가 인류 공동의 관심사로 대두돼 범지구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OECD와 WTO를 중심으로 그린란드가 진행 중이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이 92년에 채택되었다. 이런 변화는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한 우리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OECD 가입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에 있어서 개도국에 주는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선진국에서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수입 제품의 환경을 파괴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생산조차 못하게 압력을 넣는다. 또한 소비자의 환경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상품은 세계 시장에 내보낼 수 없게 됐다. 미국 소비자의 경우 약 70%가 환경 친화 제품을 선호하며 유럽 지역은 80%가 넘는다. 이제는 어느 기업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을 만들어서는 생존할 수 없다. 독일 폭스바겐을 방문했을 때 인상 깊은 것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폐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폐차장을 운영해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동차의 전 생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환경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작업장의 환경 오염도 또 다른 의미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나는 작업 환경을 중시하고 이를 특별 관리한다. 작업장의 조도가 낮거나 소음이 심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람의 몸까지 상한다. 이런 문제는 그 공장을 건설할 때 건설비를 조금 더 들이면 충분히 해결되며 그 투자비도 몇 년이면 회수된다. 환경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서기 2000년에 연간 5,4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항공산업보다 규모가 커진다. 우리 기업들도 오염 방지 기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에 투자를 늘려 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친화 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이제는 기업들도 단순히 제조 공정과 생산 방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환경 보존과 자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앞으로는 공이 없는 기업, 지구와 자연을 해치지 않는 기업, 인류에 해가 되지 않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공해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손에 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신뢰와 국가 경쟁력.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충실해야 한다. 실제로 도로, 항만, 공항, 정보통신망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경쟁력 차이는 대단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무형의 인프라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무형의 인프라가 바로 신뢰다. trust. 서로 믿고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얼마 전 후쿠야마 교수가 쓴 신뢰 트러스트라는 책을 보니 이런 정신적 인프라를 잘 다루고 있었다. 사회 구성원들과 믿음과 협조가 그 나라의 사회적 자본이며 앞으로 큰 나라를 번영케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미국, 일본, 독일이 후한 점수를 주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신뢰 점수는 과연 몇 점이나 될까? 각종 대형 사고가 연일 불거지고 있으니 점수가 좋지 않을 것은 뻔하지만 굳이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가령 집을 매매하는 경우를 보자. 집을 사고 팔 때는 흔히 복도방이라는 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 중개업자의 역할은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양장한 매매 행위를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집을 사는 사람은 사고자 하는 집에 하자가 없는지 직접 방문해서 살피고 중개업자가 지시하는 가격이 시세보다 높지는 않은지 백방으로 알아본다. 게다가 집주인과 만나서 직접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이런 일에 뺏기는 시간과 정신적 피로는 만만치가 않다. 그렇게 하고도 결국 중개료는 중개료대로 내야 한다. 신뢰가 정착된 나라의 경우에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서로 얼굴을 한번 보지 않고도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거래가 성사된다고 한다. 사실 집을 사고 팔겠다 여기저기 뛰어다닌 것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다. 결국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지르는 비용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뢰는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믿지 못해서 이런 비용을 쓰는 것은 곧 쓰지 않을 때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을 보자. 요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고객의 문의에 담당자가 일일이 응답하기 어려워 자동 음성 시스템을 안내하는 전화 서비스가 많아졌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한다. 직접 담당자의 말을 들어야만 속이 후련한 것이다. 굳이 담당자가 통화했다고 잘 연결되지도 않는 전화통을 붙들고 보내는 사람 시간도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한다면 더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도 말이다. 신뢰란 한두 사람의 미덕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재산이다. 게다가 이 재산은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공동의 재산을 더욱 가치 있게 써야 한다. 21세기에는 모든 경제적 행위의 결과를 서로 믿을 수 있고 불필요한 확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나라가 앞서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우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서무간에 믿음이 없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귀한 금은 부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인간이 인간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예,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에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회 구성원들과 믿음과 협조가 그 나라의 사회적 자본이며 앞으로 큰 나라로 번영케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되시고 불금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